우선 제가 쭉 일을 했는 거는 올레핀 중합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고, 올레핀 중합의 촉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치글라하고 나타가 개발했는 소위 말해서 치글라타 촉매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제일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80년대, 1980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독일에서 메탈로센이라는 화합물, 즉 유기금속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이 유기금속 화합물이 메탈로센은 일반적으로 그 포리머레이션 미뎀에 녹습니다. 녹기 때문에 솔루블 촉매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호모지니스 촉매를 해가지고 기존의 제덴 촉매하고는 다른 시스템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촉매이기 때문에 지난 한 10년 이상 동안에는 아마 화학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은 잡지에는 아마 메탈로센이라는 말이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핫 토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제가 더 이야기 말씀드릴 건 없고, 다만 이렇게 특징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뭐냐면 화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 그러면 메탈로센 촉매의 구조를 바꾸면은 생성되는 포리머의 구조까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굉장히 그 두 개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리간드가 가지는 입체적인 효과.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리간드하고 치환제가 가지는 엘렉트론 이펙트. 이 두 개만 조정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여러 종류의 폴리머를 만들 수 있고, 그 폴리머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새로운 폴리머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PP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P는 전부 아시타틱 PP입니다. 그런데 신저탁틱 PP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또 포리스타이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중합에 의해서 스타일렌을 중화하면 아탁틱 포리스타이렌이 됩니다. 그런데 메탈로센을 쓰면 신저탁틱 포리스타이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크게 봐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소위 말해서 어디션 포리머레이션 할 적에 사용하는 모노머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비닐 그룹하고 비닐 그룹을 가지고 있는 모노머, 그 다음에 사이클링 모노머,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포리머 중에서 비닐 모노머들은 비닐 모노머끼리 공중합을 하고, 올레핀이 비닐 모노머와 공중합하는 경우는 라디칼 중합에 의해서 뿐입니다. 그런데 라디칼 중합에 의해서 올레핀 중합을 하면은 탁티시티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올레핀하고 비닐 모노머의 코폴리머가 가장 대표적인 EVA가 있습니다. 그거는 라디칼 중합에서 얻은 겁니다. 그러면은 탁티시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촉매 가지고 올레핀하고 비닐 모노머를 공중합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게 굉장히 큰 촉매라는 사람들 굉장히 큰 타겟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어려운데 이 메탈로센 가지고 중합을 하면 에치렌하고 스타일린이 공중합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에치렌하고 스타일린이 공중합이 되고, 이게 다우에서 개발되어 있고 ESR이라는 상품이고 시제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상업화된 것 중에서 올레핀의 대표적인 에칠렌하고 비닐 모노머의 대표적인 스타일린의 코폴리머가 된 게 거기 딱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썰모가 있는 게 물론 그 자체도 썰모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올레핀하고 비닐 모노머의 비닐 포리머를 갖다 브랜딩할 적에 상용화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합 촉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꿈은 뭐냐면은 가장 범용인 올레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닐 모노머 중에서도 폴라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걸 어떻게 공유하느냐 게 굉장히 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 결합은 그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메탈로센의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메탈로센에다 실제 공업화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의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의 플랜트에다 메탈로센을 적용할 때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올레핀의 플랜트는 전부 다 뭐냐하면 제덴 타입의, 즉 지그라나타 타입의 촉매에 대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부 헤테로지니어스 촉매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메탈로센은 호모지니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플랜트에, 커머셜 플랜트에 메탈로센을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거 갖다가 스포팅 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은 이런
스포팅 하지 않은 채로 메탈로션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그 소위 말해서 솔루션 프로세스인 경우 딱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에틸렌이나 프로필린의 공정은, 중화 공정은 소위 말해서 가스 페이지입니다. 기상중합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탈로션의 담지화가 필요하고, 이런 담지화를 쓰면 여러 가지 조건은 많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담지화를 시키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촉매의 특성이 닫힙니다. 물론 이렇게 담지화를 쓰게 되면 하나 장점이 코캐탈리신 MAO의 농도가 낮아도 됩니다. 보통은 이게 솔버한 상태로 쓰면은 이 마오의 양이 메탈로션 촉매에 비해서 보통 1000배 이상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액티비티를 가지는데, 스포팅 하면은 공촉매의 양이 준다. 이건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MAO 외에 범용인 일반적인 트라이알킬 알루미늄을 갖다가 MAO 대신에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MAO라는 물질 이게 자체는 지금 굉장히 고라픈 문제지만 물질입니다. 구조도 확실히 모르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보다 범용인 걸 공촉매로 쓸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자량이 조금 증가합니다. 분자량 공포도 좀 넓어지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스포팅 하면 액티비티가 떨어지는데 이 감소하는 폭이 거의 2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메리트가 큰 스포팅 시스템을 끌어가면서 이 액티비티를 어느 정도 올려주느냐, 이게 지금 소위에서 담지 메탈로션 촉매를 만드는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지식이 넣는 경우에 메탈로션의 액티비티가 왜 감소하느냐, 그걸 한번 스타디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메탈로션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 실리카 같은 이런 담지체에 스포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메탈로션이니까 요게 D간도고 메탈이고 이게 X를 보통 할라이드로 씁니다만, 실리카 표면에다가 이 메탈로션의 이 D간도를 먼저 붙여줍니다. 먼저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조일슨 메탈을 가지고 메탈레이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실리카 표면에 이걸 거꾸로 붙여 그런 스포팅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의 액티비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의 액티비티 한 20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렇게 만드는 포리마의 분자량이 높지만 분포는 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왜 이렇게 스포팅 하면은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모지니어스 경우하고 헤테로지니어스 경우가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자 하는 의미에서 원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리카에 이런 형태로 메탈로션이 스포팅 되었으면은 요걸 이렇게 잘라보자고요. 이렇게 자르면은 결국 여기 메탈에 CPD가 하나 붙고, 그 다음에 이 실리카의 서피스가 결국 SiO로 되어 있는 시록산 본드가 있을 테니까, 그 시록산 본드가 다시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의 구조를, 이거의 특성을 스타디하는 것보다는 요거의 모델로 이런 화합물을 생각할 수 있고, 이 화합물의 특성에서 이 길이,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촉매하고 이 촉매의 거리가 반드시 일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브릿지의 길이가 달라질 거고, 그러면 결국 이러한 다이뉴클리어 메탈로션은 이러한 스포티드 메탈로션 캐타리스트의 모델 화합물이 될 거고, 따라서 이름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저희가 그 다이뉴클리어 메탈로션 하게 하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잘란 경우, 요게 이제, SiO, SI 본드가 있는, 소위 말해서 다이실록산 브릿지의 다이뉴클레오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SI 본드를 딱 하나, 둘, 세 개를 만들면 이건 테트라실록산 브릿지가 되고, 요것도 하나의 다이뉴클레오 화합물입니다. 다이뉴클레오 메탈로션입니다. 그래서, 다이실록산 다이뉴클레오 화합물하고, 테트라실록산 다이뉴클레오 화합물 두 개를 합성을 해가지고, 이거의 특성들을 각각 비교해 보니까 에틸렌 중합에서 이거의 액티비티가 낮고 이거의 액티비티는 높고, 반대로 분자량은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이 브릿지가 길수록 액티비티는 좋은데 분자량은 낮아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 이 실리카 서피스에다가 이간들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탈을 붙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스포티드 메탈로션을 만들 때 우리가 이 길이를, 다시 말해서 이 리간들과 이 리간들의 길이를 조정할 재간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데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데 있을 거고 막 섞여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분자량이 높은 놈하고 분자량이 작은 놈하고 섞이니까 당연하게 분자량 부품 넓어지죠. 뭐 그런 식으로 결국 다이뉴클리어 메탈로선에 메탈을 합성해가지고 이것들의 성질을 하나 조사하면 결국 이 전체 스포티드에 했는 메탈로선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이 다이뉴클리어 화합물을 합성하면서 합성하는 스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릿지입니다. 요 브릿지 화합물에 CPD간들을 붙여가 이렇게 만들면 요게 결국 뭐냐면 요 브릿지에 의해서 연결되는 리간드가 두 개 됩니다. 그럼 이 리간드를 갖다가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메탈레이션 하면은 결국 이런 메탈로선이 갖다가 양쪽에 붙으니까 결국 이게 다이뉴클리어를 만드는 프리커서의 리간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이뉴클리어 컴파운드를 만들어 조사를 하면서 하나 생각이 나는 게 그러면 이거 두 개에다가 다 메탈레이션 하지 말고 이렇게 한쪽만 메탈레이션 하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액티베이션 시켜두면은 이 액티브한 사이트를 갖다가 얘네다가 시리카에 붙여주면은 결국 시리카에 이름이 붙어가지고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포타인 이 시리카에다가 메탈로션을 붙이는데 이 메탈로션을 갖다가 지금까지 다이렉트로 붙인 거 아니고 이 메탈로션하고 시리카 사이에 일종의 스페이스를 둔 거다. 그러면 왜 이렇게 스페이스를 왜 생각했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시리카에다가 바로 메탈로션을 붙여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중앙으로 하는 액티브 사이트는 이 지리코늄 이 메탈입니다. 그러면 이 지리코늄 이게 액티브 사이트가 되가 여기에 지렌이 배위되고 그 다음에 중합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그림이 됐습니다만은 이 지리코늄이 결국 시리카 표면 서포타인 시리카 표면하고 사이에 이 간격이 지금 뭐냐면 SI 본드에 CPD가 하나 붙은 요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큰 시리카 표면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가 여기에 에틸렌이 혹은 프로필렌이 코온레이션 되는데 너무 입체방향이 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좀 빼주면은 시리카 표면에서 거리를 두게 하면은 활성이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페이서를 만들어준 거고 이렇게 스페이서를 만들어주면은 원래 이렇게 원래 요 메탈로선 이게 모노뉴클리어죠. 요 모노뉴클리어 사이트에 요 메탈로선의 액티비티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5분의 1 정도로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스포트 핸들보다는 액티비티가 한 너댓 배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페이스를 써가지고 메탈로선을 중화하면 그 메탈로선의 액티비티를 적게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리카가 모포로지가 좋기 때문에 시리카가 원래 둥근 시리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포리마의 모포로지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스페이서의 길이를 바꾸어주면은 원래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리카 표면에서 이 지리코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액티비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스페이서의 길이를 증가시키면은 보다 액티비티가 큰 걸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가지고 유럽 특허를 한다했습니다. 마치 이거는 저희들 학교에서 연구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없는 건데 마치 대림이 도와줘가지고 이건 A1 애플리케이션 하는 거고 장전인가에 B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 특허를 내면서 보니까 제 거보다 거의 1년 정도 앞에 나왔는 게 이 스페인에서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레스폴이라고 이것도 굉장히 큰 스페인의 그 프로올림픽 회사인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에스카로라는 친구가 그 스포터 전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는 게 저보다 한 11개월 정도 따릅니다. 근데 스페이서를 쓰는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스페이서를 도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특허가 다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결국
다이뉴클레 메탈로센 가지고 중합했을 때 이 다이뉴클레 메탈로센의 구조에 영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중합 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JP에서 우리 학교의 고분자 연구지입니다만 이거의 SCI 임팩터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원래 강사님께서 전부 다 피처 아티클을 실자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제가 시작한 거고, 특히 제가 이쪽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피처 아티클가 제외에도 한 몇 분이 좀 내실 건데 결국 이거의 가장 큰 목적은 SCI 임팩트 팩터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결국 사이테이션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다이뉴클레 메탈로센, 결국 이거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한 번자 내에 메탈로센이 결국 두 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메탈로센을 갖다가 브릿지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다이뉴클레 메탈로센이 있으면 물론 트라이뉴클레도 가능할 겁니다. 여기 하나 더 달면 되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다이뉴클레 메탈로센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그 메탈로센의 구조하고 성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메탈로센의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다이뉴클레 화합물도 몇 가지 나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메탈로센 화합물인데 이걸 두 개 묶었는 거. 그래서 이런 구조의 메탈로센 화합물 우리가 보통 벤트 메탈로센이라고 합니다. 여기 각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소위 말해서 이게 안사 메탈로센이고 이 안사 메탈로센은 프로필렌 중합할 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SPT 같은 거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촉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안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메탈로센이 두 개 붙어있는 상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이건 지금 이 CPD가 두 개 있고 요건 CPD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SI에 N이 이렇게 들었다가 링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촉매의 특성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게 지금 다우가 거의 기본 특허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결합각이 조금 찌그러지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지오메트리 촉매라는 말을 씁니다. CGC라는 촉매를 쓰는데 이 CGC는 다우가 특허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에치젠하고 스타인의 코폴이만은 이런 구조의 메탈로센 가지고만 얻어집니다. 이런 거 가지고 혹은 이런 거 가지고 에치젠하고 스타인을 공정하면 호모가 섞여 나옵니다. 근데 이놈은 코폴리만을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두 개 묶은 상태. 그래서 다이뉴클레 CGC 촉매고. 그 다음에 요놈은 CP가 TiClC 타이타늄입니다. 요 화합물은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일을 중화하면 신적탁틱 폴스타일을 얻는 그 촉매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두 개 묶은 상태. 그러면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헤프 메탈로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이뉴클레 메탈로센이 지금까지 알려지는 구조의 메탈로센을 이렇게 묶고만 주면은 결국 다이뉴클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렇게 방향을 잡았나 그러면 원래 메탈로센을 갖다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가장 연구가 분야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이쪽입니다. 안사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여기 있는 리간드나 여기 있는 브릿지나 혹은 이 치환기를 바꿔주면 촉매의 거동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소위 말해서 유기금속 화학자들이 전부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구조를 바꿔주면 어떤 폴리마가 생성될 거냐 해가지고 그건 지금 특허도 수백 편 나옵니다. 매년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SI에 치환기를 뭘 붙이냐, 그다음 N에 치환기를 뭘 붙이냐, 여기도 달라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환기 이쪽에 CPD가 된 치환기를 뭘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CL도 반드시 CL이 필요 없고, 알코시 그룹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은, 이러한 메탈로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는데, 전부 다 뭐냐면 메탈로센의 구조를 합성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 있고, 특히 그 화학을, 합성을 귀신같이 하는 유기금속 화학자들이 전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 메탈로센 구조를 손대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겠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뭐냐. 자, 묶어가지고 안 묶은 것보다 특성만 나오면 이것도 어느덧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저희들이 만드는 이쪽에 있는 이런 기본도는 이건 전부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손댄 건 요거 세 가지입니다. 요거 세 가지고 이 안사를 다리로 묶는 거, 이거 만만찮아요. 오가노메탈릭 전공을 했는 분한테 제가, 부탁한 지 한 2년 됐는데도 아직 못 만들었어요. 굉장히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알려진 메탈로센 촉매를 가지고 브릿지를 묶어가지고 그 브릿지의 구조나 길이를 바꾸면서 스타디 해보자. 물론 이런 아이디어가 저희들만 하라고 하는 건 없죠. 그래서 독일에는 뮬하프트라고 마인츠대학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슷한 쪽에 입사했습니다. 브릿지가 이 브릿지죠. 그러니까 이 페닐 브릿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합성해가지고 이거의 촉매 중압은 거의 성능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놓은 사람이 그린 그룹에서 하여튼 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바이뉴클리 메탈로센인데 메탈이 똑같지가 않죠. 하나는 지리코늄, 하나는 헤라토늄, 지리코늄, 발탄늄 이런 식으로 이건 지리코늄,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거는 호모 메탈이고 이건 헤테라 메탈입니다. 이 헤테라 메탈인 경우는 또 재밌는 게 이놈하고 결국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묶여 있는 걸 보면 되는데 이렇게 다른 메탈을 묶고 났을 때 가면 이놈하고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거냐 아니면 서로 상호작용을 할 거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이 브릿지가 짧으면 이 두 명이 받칩니다. 서로 받치지만 어느 정도 길이가 길어버리면 그 인디펜던트하게 서로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메탈로센하고 이런 메탈로센을 두 개 섞은 경우하고 거의 같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중압 데이터를 그린이 연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실리카의 스포티드 시계는 메탈로센의 모델 화합으로 스타일이 했으니까 실록산 브릿지에서 만들어가 길이를 바꿨죠. 그 다음에 브릿지를 갖다가 며칠 전 브릿지로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알킬 브릿지가 뭐냐면 엘렉트론 독립팅 이펙트가 있고 실록산은 엘렉트론 어센팅 이펙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실록산 브릿지하고 이 폴리메틸렌 브릿지하고 서로 엘렉트론 이펙트가 다릅니다. 달라서 두 개를 해가지고 길이를 바꾸면서 조사를 했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브릿지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 예를 들어가지고 SiO, SI 같은 건 3개로 보고 CH2가 3개 같은 3개로 보고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브릿지의 길이가 아마 대응되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모델로 계산해가지고 길이 계산한 게 아니고 심플하게 그냥 브릿지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가 몇 개냐 아마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브릿지가 없는 경우고, 그다음에 브릿지가 2개, 3개 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폴리실록산 브릿지인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묶지 않은 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은데 폴리메틸렌 경우는 이렇게 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가 이 브릿지가 좀 길어지면 액티비티가 2,500에서 한 6,500에서 한 4배, 3배 이상 튀죠. 그래서 결국 이 브릿지의 구조를 바꿔주면 액티비티를 바꿀 수 있는 것 같다. 길이를 바꾸면 또 바꿔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면 하여튼 이 브릿지의 길이가 길수록 두 개의 메탈이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액티비티가 증가한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물론 마찬가지로 그 분자량도 영향을 받습니다. 분자량 영향을 받는데 저는 아직까지 분자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결론을 내고 싶지 않은 게 분자량에 대해서 데이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액티비티는 확실히 그 브릿지의 구조하고 길이의 관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안사 쪽인데 안사는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파렉이라고 해가지고 이 독일의 팩스트에서 다양한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모노고 요게 다이누클리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활성을 비교했는데 그게 아마 이리 돼 있죠. 요게 모노고 요건 다이입니다. 액티비티는 작죠. 분자량은 좀 비슷하고 여기서 보면은 그 분자량 분포가 조금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스타일의 메탈로센이 알스타틱 PP를 만드는데 알스타틱 PP 파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소가도 뭐 이런 그 안사의 브릿지를 했습니다만 이 액티비티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CG 스타일, CG 스타일을 묶어주면서 그때 길이를 바꿔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SPS 만드는 핵 메탈 로션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이것도 보면 소련 사람들이 좀 손을 좀 댔습니다. 뭐 이렇게 뗍시다. 떼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브릿지를 실록산 브릿지하고 실린 브릿지를 만들면서 이걸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그 마크로몰트 심포지움에 조금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모노뉴클리어 화합물을 갖다가 단순하게 브릿지로 묶은 경우에 가장 유명한 물론 이거의 구조를 바꾸면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은 별 생각은 없고 이거는 항상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거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브릿지의 구조하고 길이를 바꿔주면서 결국 이 전체 촉매의 활성하고 분자량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거의 구조하고 길이를 바꾼다 하는 말은 결국 엘렉트로닉 이펙트하고 스트링 이펙트를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구조에 따라서 엘렉트로닉 이펙트가 좌우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의 길이에 따라서는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메탈하고 이 메탈이 서로 간섭이 인터랙션이 적을 테니까 결국 이거의 길이가 바로 스트링 이펙트를 좌우할 거다. 그래서 결국 이 브릿지가 길면 길수록 이 메탈하고 이 메탈이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니까 액티비티가 더 좋아집니다. 이게 짧은 경우에는 서로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릿지의 구조에 따라서 엘렉트론 도네이팅 파워가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위드로잉 파워가 있는 경우에 도네이팅 파워가 있는 게 결국 이 메탈의 엘렉트론 덴시티를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액티비티가 좋아집니다. 분자량도 보면 조금 그 길이나 구조에 따라서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분자량에 대해서는 일단 결론 내기를 보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바로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결과에서 그래서 브릿지가 짧은 경우하고 긴 경우가 이렇게 그러니까 스포팅 할 때 그게 이 메탈하고 메탈 사이의 거리가 랜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장입니다.